안녕하세요. 이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이런 강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했을 때, 인사 받아준 팀이 오늘 처음이었어요. 진짜. 박수 쳐주신 팀도 오늘 처음이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어색해서 계속 수를 찾았어요. 그런 자리에서. 오늘은 어차피 구할 수도 없고 여러분께서 박수를 쳐주셨으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 정말 죄송하고요. 뭐 포토샵하고 그런 건 아닌데 목에 주름이 있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아닌데 어떤 날은 사진이 좀 잘 나온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필요하신 분은 제가 찍은 스튜디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만 원 주고 찍었습니다. 이거 한 개 찍는 게 아니고 한 500번 찍거든요. 한 3시간 동안. 그리고 3시간 동안 500컷 찍으려면 그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소개는 제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중앙일보에서 나와서 혼자 활동하는 기반이 되는 블로그예요. 블로그 많이들 하실 텐데, 저는 이게 사실 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뭐 광고비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마음대로 글 쓸 수 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또 교류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하루에 한 1시간에서 어쩐 날 좀 시간 많은 날은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밤새기도 하고 그런 제 2의 집입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책 제목이죠.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 오늘 여러 계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이대 그리고 두 종류의 성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을 텐데 오늘 그 주제는 20대 여성들이 이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알아야 할 그런 것들이에요. 이미 아시는 분들 나이 많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우리 20대 여성들이 대학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또 터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오늘 저한테도 들으시고 또 주변에 계신 이 2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들으셔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렇게 하셔서 주변의 20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넘기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라는 거는 제가 책 제목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고 제인 오스틴의 북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히트친 게 아니라서 많이들 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과 또 나이대 그리고 성적 정체성 다양한 특징들을 가진 여성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만나서 이제 독서 클럽을 해요. 제인 오스틴이라고 오만과 편견이랑 뭐 여러 유명한 것들 쓰신 그 분의 책을 읽으면서 독서 클럽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 그 소설을 읽으면서 또 토론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이제 영어로 나오는데 한글 자막도 있었고요. 거기서 뭐 자기는 어떤 여자가 no risk, no fear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해석하면 규칙도 두려움도 없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다른 세대나 부모님 또 직장 선배들 기성세대가 정해준 규칙 때문에 얼마나 그런 거에 얽매여 있었고 또 힘들었던 거를 생각해 보니까 또 많이 두려웠죠. 여기를 깨고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 말하면 우리 부장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번에 인사고과에서 점수 안 좋게 주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또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 말, 행동, 또 결정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서 제가 책 제목으로 일단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라고 짓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출판사 사장님 만나기 전에도 다른 출판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 제목으로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20대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뭐 그런 류의 제목으로 해야 잘 팔린다.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라고 하면 누가 네 책을 사겠냐고. 이하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저의 20대를 지켜준 주문과도 같은 그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라는 말을 공감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또 가정,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또 친척들, 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대부분 못 배웠던 것들 때문에 제 사회생활이 결정되고 그랬던 경험이 너무 많아서 자, 첫 장은 다들 취업하셨어요? 대학생들도 계시죠? 생김새는 대학생이신데 아니신 분들도 그거 있어요. 강남에서 강남 아줌마들은 예쁘잖아요.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줌마들이 아줌마인지 천연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러고 생중계 나가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학생 같은 사람이 오는데 이제 거기서 밥을 먹잖아요. 뭐 설해마을 이런 데서 밥을 먹는데 메뉴판을 대학생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메뉴판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그러면 아줌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였고 진실은 디테일에 있다. 제가 무슨 미드 보다가 이런 소제목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써봤는데 대학생들이 굉장히 자기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스펙 쌓느라고 거의 스펙 쓰나미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진짜 대학생활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보고 그렇다고 스펙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은 쌓을 수 있는 되게 소수만 스펙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 흔한 공모전 한번 당선 못 해봤고 또 뭐 공모전 말고도 뭐 있지 인턴도 안 해봤고 당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소수에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스펙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취업을 직접 해보니까 인사 담당자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3초 안에 결정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올 때 제가 어떻게 걷는지, 뭐 팔자로 걷는지, 또 뭐 와서 인사는 제대로 하는지, 잘 웃고 있는지, 옷은 똑바로 입고 왔는지, 뭐 은갈치 양복 안 입고 왔는지 그거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뭐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대학 생활 동안에 저는 굉장히 운 좋게도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점수에 맞춰서 과를 선택했어요. 제가 뭐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점수를 맞춰서 과를 선택해서 갔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 하고 3학년 때인가 학고를 2번 맞았어요. 그때가 1.6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무 비웃으세요. 제가 1.7, 1.6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도 뭐 대학 생활에 학고 한 번 안 맞으면 그게 대학생이야? 대학 생활을 그런 애들이 뭘 알겠어? 이러면서 자신 있게 놀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 썼을 때 서류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만 진짜 한 200번 넘게 썼어요. 국내 웬만한 대기업은 다 떨어지고 이제 지방으로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진주, 대전, 부산, 제주도는 가면 하룻밤 자고 와야 되거든요. 그 면접 보거나 그럴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통과되기 시작해요. 그 메이저 기업은 안 되고 좀 저 특이한 애다. 뭐 대학 다니는 동안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특이하게 봐주는 데서 간혹 뽑아주면 이제 제가 면접을 보러 가요. 면접을 보러 가면은 저는 진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또 여기에 지원한 동기는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만약에 전략기획실이면 전략기획실이 뭐 하는 곳인지 또 그 기업의 비전 이런 거를 준비하고 갔는데 물어보는 거는 늘 한 가지였어요. 제 동생 이름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단아예요. 단아. 근데 성이 이예요. 이단아예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이 제가 준비한 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 동생 이름이 진짜 이다나예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지으셨대요? 영어로 하면 스트레인저네? 아웃사이더인가? 뭐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장난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에는 만약에 취업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스펙 하면서 되지도 않을 거, 안 되는 거는 좀 빨리 포기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익도 좀 빨리 포기했고, 또 뭐 인턴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제가 그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여성지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학교 때. 근데 누가 저를 뽑아주겠어요. 그래서 그 편집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지금 요즘에 그 책 내시고 굉장히 뭐 잘 나가시던데 윤경의 편집장이라고 있어요. 뭐 우아하게 미쳐라 뭐 그런 책인데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누군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을 해보고 싶다. 미친 거죠. 이메일을 써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그 무슨 공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했더니 바로 그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한테 핸드폰으로 오라고, 일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한 3개월 일했어요. 3개월 일하다가 제가 거기서 잘렸는데 왜 잘렸냐면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유명한 여자 CEO를 인터뷰하러 가는데 그때 당시에 트레이닝 패션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을 이렇게 입고 슬리퍼를 신고 간 거예요. 저 때는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나고 바로 잘린 경험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좀 반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 일하거나 취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스펙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말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이나 또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나 뭐, 인맥하면 대단히 뭐, 거룩하거나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학 시절에 이제 스스로 쌓을 수 있는 인맥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또 20대들도 그렇고. 저는 그 스스로 인맥 쌓는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했냐면 공부나 이런 게 아니라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제 책에 보면 나오지만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존재였어요. 늘 우는 소리만 하고 나 돈 없다, 못한다. 그리고 남자인데 그 술 마실 때 늘 빠지지 않고 오고 2차 가자고 하고 그럼 제일 많이 먹으면 항상 500원만 들고 와요, 손에. 그러면서 늘 들러붙어서 힘들다, 도와줘, 내 것 좀 해줘. 근데 그게 지금 같으면 모른 척하면 되는데 그 시절에는 순진해서 그 친구의 어떤 그 아픔을 제가 들어줘야 된다고, 그 인생을 제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2, 3년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까. 내 스스로는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해서 이런 인간관계를 경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경영학과 교수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 그때가 전체 하니까 12명 정도 됐나? 그 12명한테 제가 단체 메일을 보냈어요. 제 친구가 누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냥 아님 말고 정신을 보냈거든요. 근데 세상에 전원한테 다 답장이 온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뭐 자기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경영대 학장이셨던 분이 저한테 메일 보내주셔가지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노하우가 있다. 뭐냐면 나무가 가지가 썩었을 때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뿌리까지 썩는다. 빨리 그 친구를 잘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후로 그 일에 재미를 붙여서 제가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있거나 뭐 스스로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으면 꼭 그 저명 인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대학생 때. 지금은 기자니까 보낼 수 있지만 그때는 사실 그 굉장한 용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인, 연예인들은 답장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연예인, 뭐 기자, PD.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 제가 무슨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5천에 23만 원에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동생하고 같이. 근데 그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고 날른 거예요. 이 일을 어떡하나.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주인이 날라도 뭐 돈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솔로몬의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선택 변호사들한테 또 이메일을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국회의원 된 누구 그 이름 뭐더라? 김동성이라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 제일 약간 뚱뚱하신 분 있어요. 그분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자기가 무료로 해준다고. 자기한테 그런 이메일로 요청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거 말고도 그래서 제가 집 다 해결되고 뭐 그 집을 경매로 잘 배워가지고 경매로 넘겨받아서 돈도 한 2천 남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인맥이 없어. 또 이제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잡지 기자들은 이제 스타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잡지 기자들은 저거 공짜로 받기도 하고 또 뭐 한 80% 세일하는 프레스 세일에 가서 그 저가에 가져오기도 하는데 나는 도저히 내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저걸 꼭 갖고 싶어. 그런 분들은 또 잡지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패션과 그 스타일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열정이 있다. 근데 잡지 기자들 그 시즌마다 하는 프레스 세일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우리가 정가 내고 사는 그 명품을 한 80%, 90% 세일해서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거기 좀 데려가 달라. 아니면은 그 표를 좀 구해달라. 잡지 기자들은 그 남아도는 게 그건데 그거 안 구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주변에 좋은 선배도 없고 우리 학교엔 다 찌질이밖에 없고 물어볼 데가 없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만 하면 구박이나 하고. 그런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그 분야의 유명한 인사를 한 20명 정도 리스트를 뽑아요. 그리고 이메일 보내세요. 답장 되게 잘해줘요. 특히 그 공기업이나 대기업 사장님들 있잖아요. 답장 잘해줘요. 그렇게 해서 인맥 쌓으시고 또 패배자. 제가 이 말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그 패배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야 그걸 어떻게 해. 못하는 일이야. 야, 이때까지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제 동생이 그 홍대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학원 석사 과정이면 보통 4학기에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2년. 근데 4학기에 졸업하고 뭐 하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동생 그 친구나 선배들이 학교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4학기에 졸업하는 사람 없어. 보통 10학기는 해. 무슨 4학기 졸업을 하냐? 그래서 제 동생이 너무 풀이 죽어서 한 5년은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 패배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미 4학기 졸업하고 나갔거든요.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동생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중앙일보에서 또 어떤 기사를 써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경력 기자로 들어갔는데 그 인터넷 뉴스팀에 있었어요. 인터넷 뉴스팀에 있으면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 매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인터넷에서 연재도 해보고 싶고 또 독자들하고 교류하는 기사도 써보고 싶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 아무도 안 봐. 그냥 그 연예 기사 다른 데서 쓰면 그거 베껴 쓰고 인기 검색어 있잖아요. 인기 검색어가 뜨면 그거 따라서 써서 올리면은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면 그 사이트 조회수 올라가니까 그런 거나 해. 그게 더 나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한동안. 근데 그렇게 저한테 조언하는 분들은 늘 자기가 썼던 기사가 인터넷에서 어떤 그 포털 사이트 메인이나 또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거나 그렇게 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그런 계속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다가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검색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머타임제 한창 하려고 할 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외국 신문을 뒤져서 서머타임에 대한 기사 4개를 혼자 기획 기사를 만들었어요. 선배들한테 말 안 하고. 왜냐면 말하면 못하게 할 거니까. 항상 큰일을 준비하실 때는 혼자 비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옆에서 못한다, 안 된다. 왜냐면은 걔가 하면 그 자기한테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숨어서 혼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서머타임 그 발표가 나는 그날 아침에 기사를 하나
기사가 없다고 막 그러길래 그럼 선배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드릴까요? 그래서 하나 풀었어요. 푼다고 하거든요. 이제 포털 사이트에 7시에 풀었어요.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더니 한 10시 되니까 또 반응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개 더 있는데 한 개 더 드릴까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선배는 좀 싫어하는데 부장이 그래 줘봐 이렇게 해서 기사를 또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기 검색어 그때 한 5위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한 2시쯤 되니까 또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4번째 기사를 풀 때 그게 인기 검색어 1위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그 기자들이 그 기사를 받아쓰기 시작하고 뭐 중앙일보의 뭐에 따르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검색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제 다른 동기들하고도 그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도전이나 일을 하려고 생각하실 때 남들이 못한다, 안 된다,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가 질투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배자들이 옆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뜻에서. 페이지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제 그 아까 스펙 얘기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요즘 대학생들이 인턴십 뭐 이런 거 굉장히 목숨 걸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인턴한다고 취직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언론사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인턴은 그냥 이제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외부상 우리가 대학생 인턴을 얼만큼 썼다, 그리고 노동부에도 알려주고. 근데 인턴으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인턴이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회의실 같은 데 처박혀 있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오늘 뭐 하지? 하고 있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 있으면서 심심해 하다가 6시 끝나면 이제 회식 자리 불려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졸업을 미루면서 계속 인턴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취업시장으로 나가보시라고. 저도 이제 졸업하고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면접 볼 때 한 번 이런 적도 있어요. 화장품 회사, 거기가 그 CJ 회사는 엠프란이었나? 뭐 거기였는데, 그 면접을 갔는데 이제 제가 면접 보던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저 웃으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웃으려고 이렇게 면접관이 얘기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면접관이 집에 가는데, 이하영 씨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웃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현장에서 겪으면 상처는 받았지만 좀 너무 해프게 웃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웃는 게 근데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몇 번을 했었어요. 그 어떤 데서는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일부러 그걸 숨기려고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겪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겪어야 되니까 너무 이제 인턴십이나 그런, 또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에 목매지 마시고, 또 편법 취업이라고 하면은 뭐 누구 친척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아는 사람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해서 뭐 아버지의 친구의 친척의 회사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다 그런 그 신세 지는 거잖아요.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만약에 아버지면 아버지가 또 나중에 다 갚아야 부조금, 축의금 이런 걸로 다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대학생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꼭 부딪혀 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딱 그랬어요. 저는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처음에 저는 사회에 관심이 좀 없었어요. 대학교 때 그냥 술 먹고 남자친구 사귀고 그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직업군이 있고 또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대학교 때 슈퍼모델이라는 걸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야, 너 아나운서 해. 아나운서 시험 쳐. 그러더라고요. 아나운서 하면은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고 사람들이 되게 높이 평가해주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나운서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기자랑 비슷한 건데 좀 예쁜 사람들이 아나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이렇게 치러 다녔어요. 근데 자꾸 안 되니까 계속 학교를 더 다니고 싶어서 학교도 조금 더 다녔거든요. 엄마한테는 이제 원래 요즘에 저희 부모님은 이제 지방에 계시니까 서울에서는 대학 한 6년씩 다녀. 4년에 졸업하는 사람 없어. 그 사람도 좀 이상한 거야. 무슨 그럼 유학 가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다고 더 저의 그런 면접에 대한 능력이나 저의 사회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게 느는 게 아니라 점점 찌질해지는 거예요. 계속 왜 자꾸 시험이 안 되는 거지? 앞머리가 이상한가? 앞머리를 올려볼까? 미용실을 바꿔볼까? 옷을 잘못 사서 그런가? 좀 더 비싼 거 사야 되나? 이런 이상한 거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정말 제가 그 소중한 20대, 25, 6 이런 시기에 해야 됐던 뭐 독서나 여행,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하고 그 시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취업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그걸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회사를 2번 옮겨봤지만, 한 번 옮겼구나. 2군데 회사를 다녀봤지만, 시작한다고 거기서 그 회사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좀 못 미쳐도, 좀 연봉이 적어도, 일단 시작하시면,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 대학교 때 보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세상이 보여요. 지금 뭐 남자친구랑 오신 분들도 계신데,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또 남자의 전부가 아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멋있는 남자가 진짜 많아요.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남자뿐만 아니라 뭐 음식점, 또 옷 입는 거, 또 선배들, 뭐 책 읽는 것까지 사회에 나오면 정말 눈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학교 때 오래 사귄 커플이 여자친구가 보통 남자가 군대 가니까 여자가 먼저 그 사회생활 시작하잖아요. 그 여자가 취직하면 바로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자가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학생 때보다. 저기 엄청 그 주문을 입으신 분 커플 오셨는데 근심 눈빛으로. 근데 정말 그러니까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나는 무슨 S전자 정도는 다녀야 되는 사람이지, 뭐 우리 부모님의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회사는 다닐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일단은 사회로 나오세요. 대학교 안에 있지 마시고. 그게 굉장히 그거를 빨리 시작하는 사람과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내공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나오시면 좋겠고, 이제 또 제 얘기인데, 제가 원하는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대를 가면 내 인생이 다 피는 거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 정말 한 2년 이 정도 동안 제 자취방이 거의 365일 MT였어요. 과 친구들 다 와가지고 술 먹고 토하고 다음날 스팸 구워서 밥 먹고, 이걸 365일 곱하기 2 동안 했어요. 졸업만 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알아서 대기업에 취직되고 뭐 좋은 남자 만나서 32평짜리 아파트 사고 소나타 한 대 굴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배들 중에 아직 졸업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직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서가 더 문제예요. 가면은 저는 나는 잘 모르니까 선배들이 잘 챙겨주고, 또 내가 선배들이 밥도 사줄 거고,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알아서 잘 해줄 거고, 선배님 하면서 잘 따르기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건 뭐 진짜 전쟁터인 거예요. 말만 조금 잘못해도, 옷만 조금 잘못 입고 가도, 굽만 조금 높아도 뒤에서 그렇게 씹어요. 근데 보통 직장인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렇거든요. 또 직장에 들어간다. 그럼 그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게 또 성공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보면은 퇴직을 했어요. 남는 게 뭐 있어요? 퇴직금은 이미 땡겨 썼고, 그리고 직장 나오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저도 뭐 중앙일보 이하영 기자
일때나 뭐 무슨 어디 홍보실 이러면서 아 기자님 뭐 오늘 뭐 식사는 하셨어요? 기사 잘 이러는 거지. 제가 중앙일보에서 나오고 나서는 쌩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나오던 당시에 기자들을 홍보하는 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많이 하고 지내니까 그 하던 시기에 회사에서 또 잘린 그 와인 홍보하시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둘이서 같이 잘리고 나서 만나서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다 소용없다. 직장 그 좋은 데 들어가봤자 다 소용없다 이러면서 소주를 마신 적이 있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또 끝이 아니거든요. 들어가면 정말 또 거기서 입사해서 어떻게 커 나갈 건지 또 다음 직장은 어떻게 옮기고 내가 돈은 또 어떻게 모으고 그런 고민들이 계속 되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제 동생을 비하하는 것 같은데 제 동생이 이제 그 대학원에 가기 전에 큐레이터로 그 미술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큐레이터 위에 실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실장님이 실명을 밝히지 않으니까 괜찮겠죠? 결혼을 하셨는데 동생을 만났는데 그때 그냥 사귀던 그 선봤던 의사랑 결혼할 걸 괜히 그냥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고 죽겠어. 그래서 제 동생이 의사랑 결혼하려면 뭐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의사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 실장님이 그러셨대요. 항상 그 사라는 거를 사자, 그러니까 사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라. 노래를 할 때도 사사사사사 뭐 이렇게 하고 노래방 가서도 말을 할 때도 안녕하셨어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자랑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사자랑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주는 또 피곤함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그 여자가 혹은 남자가 상대방의 그런 조건을 이렇게 목매달아서 해서 결혼했으면 그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만약에 의사라고 치면 저 여자가 내가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없는데 내가 의사라서 나랑 결혼했어. 그럼 저 여자한테 뭐 병원 하나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여자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남자의 친절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회사 얘기로 돌아가면 좋은 직장만 구하면 끝난다. 사자랑 결혼하면 끝나. 이런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액면가가 좀 높으셔서 그런지 면접 보고 자기소개해야 될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그쵸? 직장인이시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저도 중앙일보를 나오고 나서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또 가서 면접 보고 자기소개서를 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면접을 볼 때 항상 제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항상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그 7급 공무원이라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직업인데 그분들은 이제 해외 공작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항상 사람을 대하고 약간 설득하고 이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국정원에서 1차장이면은 원장 바로 밑에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저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는데 어떤 상황을 잘 설명하거나 친절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당신의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주래요. 왜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지 그 명분만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해서라도 그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그걸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그동안 면접에서 잘못했는지 이제 회사에서 나를 뽑아야 하는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 경력사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신입으로 어딜 가실 때도 저는 이러이런 학교를 나와서 이러이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이 회사가 저 같은 이러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뽑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가? 뽑을 때가 됐나?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의외로 그런 질문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분을 줘야 된다는 거. 뭐 남자친구한테도 똑같죠. 지금 뭐 나는 이러이러해서 여기를 여행을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귄 지 며칠이 지났고 너와 내가 앞으로 이런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여행이 꼭 필요해. 이런 거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면접을 보니 면접을 알겠다. 저게 뭐냐면 제가 중앙일보 나오고 나서 어떤 이제 그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선배 언니가 40살인데 그 언니가 나와서 창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월급이 월 1,000이에요. 월 1,000이고 뭐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일도 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해주는데 왜 그 회사를 나오냐고 했더니 내가 돈을 받는 것보다 일을 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나와야 되겠어. 이런 배부른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자기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저보고 다른 시각에서 젊은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 저보고 면접을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뭐 뉴욕에서 뭐 패션 공부를 하고 뭐 했는데 이렇게 검은색 레깅스에 검은색 이렇게 스웨터를 입고 머리 이렇게 쫙 똥머리 묶어가지고 스모키 화장하고 그다음에 프라다 빅백 이렇게 탁 들고 되게 스타일리시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한다는 사업이 그런 패션 관련된 포털 사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가 돈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해서 연봉은 얼마나 받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 잘하던 분이 얼굴이 새빨개진 거예요. 아, 그런 거는 그냥 뭐 대충 알아서 주셔도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대충 알아서 주라고 하면은 진짜 대충 알아서 최하로 줘요. 이제 이런 저는 뭐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전문 강사 시장에 보면은 뭐 유명하신 분들은 1시간 강의하고 뭐 300만 원, 400만 원, 어떤 분은 제가 1,000만 원까지 받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강의한 데서 연락이 와요. 이번에 무슨 며칠 어디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그때 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전에 1시간에 얼마를 받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면 거기서 줄 수 있는 최하 뭐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제가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실 때나 직장을 옮기실 때도 돈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저도 면접을 봐보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미워 보이지 않고 굉장히 프로페셔널 보이고 조금 학력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니면 동종 업계 그 기준에서 조금 높은 걸 부르더라도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제가 일을 제대로 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건방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뭐 돈 얘기 꼭 하시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면접에 영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 면접을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요. 무슨 나는 이건 사기구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인터넷에서 나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무슨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면접 한번 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사기라서 안 되겠어요. 그런 거 말고 아는 분들 중에 또 대한민국이 한 6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 중에 뭐 인사 담당자나 뭐 그런 쪽에 있는 분들 있으면 면접에 내가 꼭 한번 옆에 앉게 해달라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메일 보내요. 내가 너무 울렁증 때문에 면접을 못 보겠다. 그 면접 볼 때 옆에서 내가 물이라도 나를 테니까 꼭 한번 옆에 앉아있게 해달라. 그건 하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한번 보는 입장이 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돈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미국에서 와서 그럴 거야 이러면서 워낙 다른 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쯤에 저희끼리 술을 마실 건데 그냥 편하게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진짜 편하게 오신 거예요. 옷차림이 편하게 왔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고용주하고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너무 풀어진 거예요. 이렇게 반말하고 뭐 이렇게 한 3차 정도 돼서는 이렇게 욕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언니가 내가 직원을 모시고 다닐 수 없지 않겠냐 그리고 어떻게 영업을 보내겠냐 불안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자리가 참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말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산 얘기는 다 잊어. 편하게 마셔. 편하게 마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우리 대학생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나 자기소개를 할 때 그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는 선배가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모건 프리먼이 그 모건 프리먼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이번에 의붓 무슨 손녀딸하고 결혼했다는 아시죠? 그분이 이제 죄수로인데 가석방 심사를 계속 받아요. 근데 막 준비를 많이 해서 나는 이러이러하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라 그냥 여기서 평생 지내야지 하고 됐다고 안 나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케이가 나와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절실해 보이면 절박해 보이면 그 아닌 말로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아니면은 쟤는 우리 회사에 들어올 정도의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온 걸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이렇게 당당하지만 아님 말고의 정신.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볼 때. 제가 헤럴드에서 이제 처음 들어갈 때 면접을 볼 때 그 사장님이 면접을 들어오셨어요. 중간에서. 근데 이렇게 뒤에 기대셔가지고 아니 기자가 뭔지는 알아요? 뭔지 지금 경력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뭔지 알고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 너무 기분이 나쁘면서도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제가 되물었어요. 그 홍정호 사장님한테 사장님은 뭔지 아세요?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시작돼서 제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나중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는 연애도 그렇잖아요. 목매는 남자가 뭐가 멋있어요. 목매는 여자가 뭐가 멋있어요. 좀 아닌 것처럼 선배들이 이런 말, 저는 제가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남자분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선배 저는 이렇게 여자가 안 붙어요. 연애를 못 하겠어요. 여자들이 다 날 싫어해. 소개팅을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이러더라고요. 너가 지금 결혼 안 했지만 유부남인 것처럼 행동해. 집에 와이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세로 임하면 여자들이 붙을 거야. 왜냐하면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유단히 부담 없어서 유부남인 건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담 없이 여자를 대하면 될 거야. 근데 그게 면접도 똑같아요. 내가 이미 직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 여기 안 와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제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컨설턴트의 비애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경영학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컨설턴트가 뭐 맥킨지 이런 회사에 보면은 컨설팅하고 뭐 보고서 써서 발표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굉장히 수위 조절을 잘 하기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고용주, 의뢰인, 사장님 앞에서 자기가 컨설팅한 자료를 발표하는 일이 많은데 거기서 사장이 모르는 너무 심오한 너무 오타쿠 같은 얘기를 하면 그 사장이 뭐야? 쟤 잘난 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너무 쉽게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얘기하면 저건 나도 하는 얘기인데 저걸 내가 돈 주고 시켰단 말이야? 그 중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할 때도 이제 뭐 취미가 뭡니까 물어봤는데 저는 카메라 찍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가끔 출사 나가기도 하고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뭐 캐논의 DSLR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뭐 어쩌고 뭐 제 여자친구가 이건 제 친구 얘기인데 남편이 카메라를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 별명이 카메라 과부예요. 주말에 자고 일어나면 남편이 출사 나가고 없대요.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인 인사 담당자들이 모를 만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또 너무 쉬워도 그러니까 적정 수준 저 사람이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근데 꼭 면접뿐만 아니라 사람 대할 때도 똑같아요. 뭐 영업하러 어디 가서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모르는 얘기하면 호감을 줄 수 있겠어요. 너무 쉬운 얘기가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영학에서 컨설턴트의 비애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친구 얘긴데요.
친구라는 단어에 관련된 건데, 저는 남자가 아니라서 남자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 친구들을 사귀어 보면은 주변에 나랑 동종의 업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랑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별로 직업적으로 만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주변에 여자는 다 자기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뒤에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뒷담화를 그렇게 하고 또 혼자서 그 경쟁심에 불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화병 나고 그 신경정신과 의사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 중에. 근데 그런 거는 여고 시절에 끝나야 되는 건데 그걸 대학생 또 직장인 시절에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아무런 직업적인 연관성도 없고 제가 늘 도와주고 저희 집에서 뭐 집이 멀다고 해서 집에서 재워주고 뭐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 소개시켜주고 근데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상한 애다, 정체가 불분명하다, 욕을 많이 한다, 뭐 술 마시고 회사를 안 간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되게 이미지가 이상해진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머지 않아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주변의 친구나 그런 동료들을 다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 자유니까. 근데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하거나 꼭 이렇게 욕해서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실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같은 회사 아니라면은 24시간 안에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경험 있으실 텐데 꼭 메신저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욕한다고 보낸 게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옆에 손가락질 하셨어요. 너야 너 이러면서. 그리고 꼭 같은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는 꼭 그 사람한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욕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경쟁자는 자기 옆 사람이나 내 대학 동기가 아니라 더 멀리 있어요. 더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거니까. 그 멀리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친구를 멀리하고 적을 가까이 두는 이거는 제가 그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줄그으면서 한 5번을 읽고 또 저희 그 어머니가 선생님이신데 이번에 교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되면 이 권력의 법칙을 읽고 그 밑에 직원들 다뤄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도 추천해드리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친구를 멀리하고 적을 가까이 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내 욕을 하거나 나한테 그 칼을 꽂을지 모르니까 항상 근처에 둬요. 누구야 밥 먹자, 누구야 뭐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친구는 꼭 가까운 사람이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어려운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뭐 출판 기념회 이런 행사도 해보고 책도 팔아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또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이 나타나요. 이건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 시즌이 되면 돈도 모아야 되고 또 이제 선거운동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른 정당의 후보한테 가서 여기에 비밀을 팔고 또 의외로 연락도 안 하고 나는 별로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후원금도 내주고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자는 주변 친구가 아니라 더 멀리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저 한 계단 10계단쯤 위에서 기다린다는 거 였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한 연봉 3천쯤은 받고 이렇게 매일 외식도 하고 명품 가방도 사고 뭐 동생한테 보란 듯이 이렇게 미용실 티켓도 좀 끊어주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2천만 원대 초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실수령액이 150에서 17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로 저 집 그때 27만 원 월세 내야 되지. 또 차비 그리고 아침에 가끔 커피도 좀 마셔줘야 되지. 옷 사 입어야지.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대안이 생각나요. 차라리 그냥 대학원을 갈까?
대학원 가서 그냥 과외나 할까? 아니면은 엄마한테 조금 손 벌려서 유학을 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다른 회사로 갈까? 좀 더 돈 많이 주는? 계속 다른 대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대책 없는 대안들을 빨리 저버렸던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적게 받아도 지금 그 시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대학 다니시는 분들 계속 다른 대안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사범대로 옮길까? 교사는 평생 직장이라는데 의대 편입 그 시험 칠까? 아니면은 뭐 지금 직장 그만두고 대학원 갈까? 대학원 가면 뭐가 해결돼요? 해결 하나도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계속 그런 대안을 떠올리는 거, 그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한 3시쯤에 무슨 방송 인터뷰가 있어서 화장을 좀 진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는 길에 어떤 선배를 만났는데 정신 나갔네요.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머리를 네가 무슨 2NE1이냐 이러면서 그 진지한 자리에 갈 때는 진지한 옷차림을 해야지. 옛날에 잘하고 다니더니 이게 직장을 안 다니더니 또 이렇게 빠졌다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풀까 하다가 이게 풀면 구불구불해져요.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하고 왔는데 그래도 속눈썹은 뗐어요. 불편하실까봐. 근데 제가 직장 생활 초반에 꼭 이러고 다녔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6시에 일어나서 풀 메이크업하고 선클렌즈 끼고 속눈썹 탁 붙이고 하이힐 이따만한 거 12cm짜리 신고 그 바지는 잘 입지도 않아서 치마 입고 그 다음에 브라우스 이렇게 레이스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리본 탁 묶어가지고 그 귀걸이도 이따만한 거 달고 그래서 회사 이렇게 다녔어요. 기자인데 기자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내가 예뻐서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 듣고 보니까 여자 선배들은 쟤는 이제 일 안 하고 저런 걸로 성공하려나 봐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남자 선배들은 오씨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들은 사수라는 게 있어요. 한 명씩 붙어서 지도를 해주는데 저희 사수가 저한테 이제 정신 나갔냐고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롯데백화점 본점 가는 길에 지하 상가 있잖아요. 거기 좀 싼 거 이런 거 파는데 거기를 데려가서 굽 낮은 구두 있잖아요. 학생용 굽 아무것도 없는 거 그 고무 가죽도 아니고 고무로 된 거 그거에다가 이렇게 15,000원짜리 셔츠 하얀 거 와이셔츠 그거랑 그다음에 5만 원짜리 정장 검은 거 사주셨어요. 앞으로 이 회사에는 한 이것만 입고 다녀라. 만약 이게 달아 없어지면 그때 또 사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리본 달린 거 그리고 반짝이는 거 높은 하이힐 신고 오면은 다시는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내가 예뻐서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질투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무슨 또 무슨 다른 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약간 북한 사람 같기도 하고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완전 달라졌어요. 취재를 하러 가도 그 취재원이 저랑 쟤랑 한번 밥이나 한번 먹어볼까? 이런 태도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기자로 그리고 어떤 일로 만난 사람으로 대해주고 회사 선배들도 회사 또 동료들도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해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뭐 아까 낮에 무슨 어디 아나운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아나운서랑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나운서나 연예인은 어떻게 해서든 튀어서 관심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좀 자기를 죽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성성이 좀 드러나는 이거를 하면은 못 참아요. 회사 사람들이 쟤는 왜 저러는 거지? 일을 안 하고 어떤 그 관계로 평가받거나 관계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애 아니야? 근데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쁜 뭐 이렇게 미니스커트 이런 거, 하이힐 이런 거는 이제 주말에 신어도 되고 아니면 회사 나와서
이태원 갈 때, 홍대 갈 때 해도 되니까 그 회사 다닐 때 또 이제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도 그런 거. 그리고 서클렌즈 있잖아요. 그 회사 높은 분들이 면접 볼 때 보니까 서클렌즈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뭐라더라? 개눈깔 같대요. 흰자가 없니 너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또 가끔씩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서클렌즈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듣고 또 무슨 어떤 선배가 자기는 서클렌즈, 여자 선배였는데 서클렌즈 낀 여자랑은 상종도 안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눈을 보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눈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 과감히 45,000원짜리 서클렌즈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은 그렇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루하고 평범하고 튀지 않고 그런 게 못나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중한 인상을 주거든요. 쟤는 뭔가 일하려는 자세가 됐어. 뭐 내공이 있어 보여.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고, 또 이제 제가 회식 자리에서 실수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빨라요. 근데 그래서 말이 없으면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해요. 회식을 하는데 이제 뭐 사장님도 오시고 무슨 부장님도 오시고 이런 자리에서 너무 조용하니까 막 말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앞에 앉았는데, 사장님은 집이 어디예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직장생활 1년 차에.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홍보부장한테 끌려갖고 정말 많이 혼났어요. 예의 없다. 사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권위적인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장한테 집을 물어볼 수가 있냐, 찾아갈 거냐, 스토커냐 뭐 이러면서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2차 노래방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노래를 하나씩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빼다가 조금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 정도의 약간 신곡이면 트로트 아니면은 신곡이 아니면은 좀 옛날 거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막 그 말을 해야 되고 좌중을 웃겨야 되고 막 그 압박감에 시달려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술도 좀 취했겠다.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더라. 뭐 하여튼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굉장히 그 댄스곡을 부르면서 제가 춤을 췄어요. 차, 들어오는데 제 후배가 저한테 선배 왜 이렇게 나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우스워 보였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상사들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회식의 주인공은 언제나 상사거든요. 오늘은 젊은 사람들, 신입사원들 위해서 회식하자 이렇게 해도 주인공은 부장님이고 주인공은 사장님이고 법인카드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거를 잘 보시는 것도 또 중요한데 꼭 자기 직장 사람들 말고 다른 술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하시다 보면. 그럼 본능적으로 이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 자리에 법인카드를 준 사람이 누구다. 저 자리에서 돈 내는 사람이 누구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주인공이 누군지를 항상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머지 그 사람의 조직원들이 굉장히 또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하고 또 그 회식 자리에서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연습. 되도록이면 회식에서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 전 좀 가끔 했거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술도 진짜 조심해서 드시고, 노래방에서 제가 무슨 경희대 강연을 갔었는데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회식 자리에서 무슨 노래 불러줘야 되는지 5곡만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그 무조건이 참 좋겠더라고요. 무조건 노래 아시죠? 그거. 그다음에 최성수 씨 노래도 되게 잘 먹히더라고요. 은근히. 우리 세대 여자들은 잘 모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도 잘 먹히고, 집시 여인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저씨들이 집시 여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죽지도 않으면서 약간 분위기 살릴 수 있는 집시 여인 한번 써먹어 보세요. 뭐 그런 거를 계속 연습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아까 했어요. 모든 친절에 공짜가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오늘 뭐 책이 몇 권 필요한데 몇 권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책 5권이면 한 뭐 7만 원인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저한테 7만 원짜리 친절을 베푸셨지만
그거를 나중에 700만 원짜리로 갚아달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세라는 거는 1회 한 번으로 기억되는 거지 그게 금액이나 시간이나 노력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남한테 그 신세는 안 지는 게 좋다는 걸 제가 몸소 느꼈어요. 저는 진짜 간단하게 그냥 뭐 나 이거 뭐 안 가져왔는데 좀 해줘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나 뭐 이거 하는데 기사 한번 써줘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들어주기가 못하잖아요. 특히 기자들은 이제 남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게 다 내가 기자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큰 걸로 항상 갚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세 안 지는 거. 저는 그래서 밥도 잘 안 얻어 먹어요. 홍보하시는 분들 만나도 늘 제가 돈 내고 왜냐면은 밥 10,000원짜리 얻어 먹고 나중에 기사 한번 쓰려면은 그게 내 윤리의식도 주문받아서 쓰는 기사는 윤리의식도 접어야 되지. 또 그 사람의 또 요구사항도 다 들어줘야 되지. 뭐 그런 코스트가 너무 커서 절대 밥 안 얻어 먹고 그리고 남이 주는 거 안 받고 그런 뭐 신세는 지지 말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컴플렉스. 저희 부모님은 뭐 선생님이고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회사에서 이런 일 겪었다고 대학교에서 누가 나를 공격했다고 말고 울면서 얘기하면은 네가 이상해서 그런 거라고 네가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왜 너한테 그러겠냐고 반성하라고. 저 진짜 반성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사람한테 또 다시 잘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착한 여자니까 이럴 때 거절하면 안 돼.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직장인이니까 부장이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한번 참자. 누가 나한테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나한테 맡겨요. 그럼 그래 나는 착하니까 한번 해주자. 계속 시켜요. 계속. 그 좋은 사람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거절을 못하고 나는 착한 여자인데 여자들이 그런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은근히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되고 근데 상처도 좀 줄 줄 알아야 되고 거절도 잘 해야 되고 그거를 대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직장 나오시면서부터는 직장은 어차피 흔히 하는 말로 친구 사귀러 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실컷 착하게 다 해줘요. 무슨 누구 장례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한테 전화가 계속 와요. 나 오늘 못 가는데 5만 원만 대신해줘. 내가 나중에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다가 빚이 엄청나게 그거 절대 5만 원 안 갚거든요. 막 그런 거.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회사에 늘 있는 친구한테 학교면 이제 야 수강 신청 좀 대신해줘. 그거 뭐 대출 좀 해줘.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냐면 쟤는 인간성은 좋긴 한데 이 일은 못해. 뭐 강단이 없어. 이런 평가를 받아요. 차라리 좀 싫은 소리 하고 틱틱거리고 약간 우는 소리도 좀 하고 이거는 내 분야가 아니라서 못하겠어.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쟤는 좀 성깔은 더럽지만 그 일은 확실하게 잘해.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컴플렉스 특히 여성분들 많이 버리셔야 되고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뿌리까지 썩으니까 빨리 잘라버리시라는 거. 근데 그게 또 가족이면 자를 수가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멀리 하시는 게 그 사람들은 또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뽑아 먹으려고 어딘가 또 가게 돼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 해결 안 해줘도 되더라고요. 저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생각해서 저걸 어떻게 잘라내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가족이라서.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시계를 안 보고 미쳤나 봐. 이제 이 중에서 유재석표 직장인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유재석 씨가 굉장히 사람이 좋잖아요. 다 오케이 좋아. 자기 비하면 나는 못났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직장인으로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 직장인들한테 한 25명인가 조사해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일수록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남한테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 무슨 성공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고, 경영자로 갈수록 유재석표의 그런 사람들은 과장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게 뻔하다. 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유재석, 뭐 이여영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저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하는 말은 유재석표 직장인은 아주 가늘고 길게 갈 수는 있지만 짧고 굵게 승부할 수는 없다. 뭐 그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뭐 또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원서판이에요. 신원서판이 조선시대 때 관리를 뽑을 때 평가 기준이었대요. 이제 그거를 저는 우리 지금 세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이 몸신이니까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오버하지 않으면서도 진중하면서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그 남자분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은갈치 이거 입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거 얇은 거 있잖아요. 넥타이. 이거 조인성만 어울리거든요. 절대 얼굴 커 보이고 정식이 아니에요. 신사복에서 딱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거 하시고. 또 있다. 셔츠에 이렇게 막 보석 박힌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스티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사람을 초짜처럼 보이게 해요. 그냥 초보 직장인처럼. 그리고 타이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저렴한 브랜드에서라도 이렇게 톤이 약간 낮으면서 정장도 검은색 입지 마시고, 검은색은 상복이거든요. 검은색 입지 마시고 이제 뭐 감색이나 회색, 뭐 저분 입으신 저런 거, 네. 저런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너무 검은색이나 은갈치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 제가 꼭 한번 여자들을 대표해서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자들도 되게 싫어해요, 그거. 그리고 신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언이 말하는 거. 저도 지금 계속 연습하는 거긴 한데, 말을 잘하는 게 사실 자기 실력이 이만큼 있어도 말을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연습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은 이제 독서랑 이제 글 쓰는 거. 독서를 계속 하시면서, 저는 책을 참 예전에 안 읽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제 판단력이 많이 길러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나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독서하고 글 쓰는 연습. 글 쓸 일이 꼭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그거랑 이제 판단력.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떤 직종을 옮겨야 되는데 자기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력을 어떻게 키우시냐면, 이렇게 식당에 가요. 새로 생긴 식당에 가요. 그럼 그 식당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식당이 잘 될까? 대박이 날까? 이런 걸 점쳐보는 거예요. 이제 메뉴판을 이렇게 했으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여기는 간판이 좀 아니야. 주인 태도 보니까 오래 못 가겠어. 이런 거를 계속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판단력이 진짜 키워져요. 또 연예인이 새로 신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2NE1이 나왔어요. 그러면 쟤네들은 이런 스타일 때문에 패션이 약간 홍대 스타일이고 홍대가 지금 뜨니까 오래 갈 것 같아. 아니면은 누가 카라가 나왔는데 너무 청순한 스타일이야. 약간 이 허리 돌리는 춤으로 바꾸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 진짜 판단력이 좀 많이 길러져요. 저는 제 남자친구랑 그런 짓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옷 입은 여자를 보면, 저 여자는 저 옷을 입고 저렇게 했으니까 무슨 아나운서 지망생일 거야. 저 여자는 머리를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이러면서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판단력이 키워지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다 똑같은 얘기고, 이게 끝이죠. 제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 쓸 때도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100페이지가 빠진 거예요. 제가 책 원고를 드렸을 때 저희 출판사 사장님이 목침으로 만들 거냐. 요즘에 이렇게 두꺼운 책 안 팔린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너무 진지한 부분은 드러내서 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꼭 여러분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여동생이 저와 같은 실수나 그런 실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회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선배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은 어떻게 옮겨야 되고, 여자 선배들한테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제가 지금 이게 뭐 한 320페이지 정도 되나요? 네, 336이라고 하는데 다른 출판사에서도 깜짝 놀래요. 이런 책이 팔리냐. 근데 저는 많이 팔리는 것보다도 어떤 한 명의 그 여성, 뭐 남자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동생 같은 또 저 같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같이 공감해주고 또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혹시 지금 거의 다들 또 가셔야 될 텐데 5분 정도 남았어요. 우리 아주 빠르게 저한테 혹시 질타하시거나 잔혹한 리뷰 하실 분 있으면. 네. 네네. 거기 편집인들 자리에서 네네. 그 말씀하셔서 그때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그런 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혹시 기자세요? 네, 전직 기자. 아. 네. 제가 왜냐면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자꾸 중앙일보라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나는 이제 혼자 나가야 되고 혼자 프리랜서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 중앙일보에서 겪은 일들 이런 걸 팔아먹고 사는 게 아닌가.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중앙일보 얘기를 조금씩 지어나가고 있어요. 스스로. 또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도. 근데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중앙일보를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그 회사 측의 또 입장하고 저의 그 입장이 달라서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촛불 집회 당시에 저는 사회나 이런 정치를 잘 몰랐어요. 촛불 집회 때 광화문으로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래서 뭐 정치부나 사회부 기자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갔어요. 저는 조금 가슴 뛰게 이렇게 막 데모하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럴 생각하면서 오늘 나도 한번 동참해 봐야지. 이렇게 막 테스토스테론이 막 그 불끈불끈 솟는 그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뭐 고등학생들이 앉아서 그 팻말 들고 있고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뭐 간증처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 하나 뭐 싸우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가 이제 우리 보수 언론들이 촛불 집회에 뭐 배후 세력이 있다 뭐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떤 기사도 아니었고요. 그냥 제 개인 기자 블로그에 그날의 감상을 일기처럼 올렸어요. 뭐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고 너무 의외였고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고 나의 그 테스토스테론을 분출하는 그걸 못해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뭐 소주를 한 잔 마셨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그 회사를 나오던 시점에 저한테 이제 그 퇴사 사직 뭐라고 하죠? 그거를 통보하시던 분이 저한테 나가라고 하시길래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일 때문이라고. 아, 그 일이요? 그랬더니 이하영 씨는 조직의 논리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고 나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일단 제가 통보받은 건 그랬으니까 팩트가 조직의 논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그때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설명이 됐습니까? 네. 뭐 따로 이메일로 제가 더 격정적인 말은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전 소송 걸리면 집 한 채도 없어요. 지금 팔아가지고. 그래도 다음.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반은 답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 방송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주간지랑 일간지 저도 기자 쪽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 기자세요? 예. 아, 나 기자가 너무 무서워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도 그냥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쪽 뭐 발행인이 원하는 그건데 그래도 혹시 뭐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주간지랑 뭐 일간지 뭐 그런 차이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주간지와 일간지 이런 거의 차이보다는 그 일반 직장인들도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그 조직의 진실과 마주치는 그런 순간이 꼭 있게 돼 있어요.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무슨 오너가 룸살롱으로 불러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무슨 뭐 거의 미팅 비슷한 자리를 만들었다든지 무슨 경영진만 가는 그런 술자리에 우연히 끼게 되는데 거기서 회사의 어두운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아까 파워포인트에 있었는데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경영학 용어에서. 그 경영자나 회사의 종업원들이 고객과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건데 그걸 직장인들한테 적용시켜 보면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 조직의 진실과 한 번쯤은 마주치는 그 시간이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고 또 경력 기자였고 소위 말해서 주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안에서 사람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편하게 회사 뒷얘기를 했어요. 뭐 경영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술자리 사실 뭐 회식 자리도 많이 불려가게 되고 부담이 없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겠어. 어디 전화할 인맥도 없을 거야 싶으니까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회사의 어두운 뒷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으실 건데 그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조직의 진실과 맞붙어서 싸울 거냐 아니면 그냥 참고 가늘고 길게 갈 거냐. 근데 맞붙어 싸운다는 거는 회사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회사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어떤 일간지와 뭐 주간지 이런 건 아니고 그 회사 기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회사라는 조직과 개인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회사의 방향이나 그런 지침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반하는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은 사실 회사에 다닐 수가 없죠. 어떤 굉장히 자유로운 조직이면 몰라도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근데 제가 제일 억울했던 거는 그 직장인의 가장 큰 권리이자 무기가 최후의 순간에 사표 던지는 거거든요. 나 안 다냐? 그리고 나 제일 괴롭혔던 사람한테 사표를 던지는 게 그게 마지막 무기인데 저는 그걸 좀 박탈당했다는 거.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 그게 좀 제일 억울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 혹시 계세요? 네. 네. 정치나 사회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문이나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전까지는 신문이나 뉴스는 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논설위원이 쓰신 게 신문을 다 믿지 말아라라고 신문에 쓰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언론사에 있어 보셨고 우리나라의 방송이나 언론사에 대해서 아시니까 과연 일반 시민으로서 방송이나 뉴스를 어디까지 믿으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신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논술 준비하면서 신문 칼럼을 많이 베꼈었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오려주니까 했는데 그게 너무 위험한 일인 거예요. 제가 이제 기자가 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일 수는 있어요. 어떤 무슨 누가 뭐 대통령이 뭐라고 했고 뭐 누가 뭐라고 했는데 오늘 무슨 행사가 있고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아니거든요. 꼭 그게. 언론사는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또 뭐 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다는 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네 매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용하는 거를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온 그 유명한 컨설턴트 할아버지를 만났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하다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근데 그분이 또 의외로 진보적인 말씀하셔서 제가 소문으로 듣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의외다. 조중동만 볼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으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또 심오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보수 신문은 조중동은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수는 그 원래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것이 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게 보수 신문이지 어떤 자기들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그 목적에 의해서 보도 방향이 바뀌고 그걸 조절하는 거는 보수 신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중동을 보수라고 하지 마라. 그건 나 같은 진정한 보수주의자에 대한 모욕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게 웃겼어요. 아까 1시간 반 동안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웃으실까 계속 고민한다. 이런 게 웃기구나. 자,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을 보실 때 그대로 믿지 마시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조선일보가 뭐 방송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지 뭐 KBS가 이번에 사장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팩트만 참고하시고 그들의 그 논점이나 어떤 칼럼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또 젊은 여자분들이 저도 대학교 때 그랬는데 그런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걸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치나 사회 이런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것들이 은연중에 내 커리어를 결정해요. 뭐 정권이 바뀌면은 사장이 바뀌는 회사도 있고 공기업도 그렇고 임원이 바뀌는 데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실직하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 아버지가 줄을 잘 타서 뭐 취직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잘 됐 굉장히 그것들이 사소하게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신문이나 방송을 안 보지 마시고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력을 기르는 근데 신문 방송을 보면서 판단력을 기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에 가서 그 식당이 잘 될지 망할지 또 연예인들이 저 인간이 잘 될지 말 이런 거 하면서 판단력을 계속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짝 이제 다들 다음 2차 약속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가실 때 꼭 제가 디자인한 머그컵 가져가시길 바라고, 제 블로그에 오셔서 오늘 내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꼭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다음 캐시라도 좀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